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훈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2024년을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2024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월 중순에 볼 수도 있겠지만 1월 중순 또는 1월 말에 봅니다. 셋째 주 내지 넷째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또는 어떠한 전략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이 조금 빠를까? 되게 합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나눔북에서 출간한 교재 앞부분을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 인포메이션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자격증이다,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전문 자격 쪽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먼저 시험 과목, 시험 방법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3과목입니다. 3과목이고 그 다음에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시험 없습니다. 따로 2차 실기시험, 필답형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객관식 오지선다형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하시면 1급을 취득하게 되시는 겁니다. 연수교육 그것도 없고요.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1차가 필기, 2차가 면접, 3차가 연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은 이 필기시험 하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제 맞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엔데믹 선언을 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엔데믹 선언을 이제 했는데 이제 6월부터 모든 것이 이제 다 풀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스크도 그동안 아주 힘들게 썼지만 이제 마스크도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데믹이 된 만큼 이제 점심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시험 시간표에 보면 점심시간은 있지만 점심시간 없이 1교시, 2교시, 3교시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모르겠어요. 내년 1월에는 점심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교시, 2교시 보고 점심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3교시를 진행할 듯 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3과목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과목이 아니고요. 3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과목이라 했으니까 제가 앞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시 하나가 그렇습니다.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교시는 기초 과목이 되고 2교시는 실천 과목이 되고 3교시는 제도 과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과목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과목이다. 여기가 3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과목 세팅됐습니다. 자, 8가지 영역인데 여기에 2가지가 가지쳐지고 여기에 3가지가 가지쳐집니다. 여기에 3가지가 가지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8가지 영역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행사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약칭이 인행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론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은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를 조금 더 간격을 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의 세 가지 영역은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죠. 일곱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행정론이 되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법제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영역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이제 전략을 간단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항수를 보면요. 각 영역당 25문제입니다. 각 영역당 25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5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여기는 26번부터 50번까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의 총 문제는 50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시험지가 바뀌었습니다. 2교시는 1번부터 25번까지, 실천기술로는 26번부터 50번까지, 지역사회복지로는 5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75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3교시도 3가지 영역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1번부터 25번까지, 26번에서 50번 문제까지, 51번에서 75번 문제까지 75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시면 시험지가 중철로 재본돼서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50문제가 한꺼번에 딱 모아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주어지게 되고 75문제가 딱 묶어져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75문제가 3교시에 딱 중철되어 있는 것이 묶여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총 문제는 몇 문제냐? 총 25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200문제가 됩니다. 총 200문제가 된다. 자, 우리 시험의 합격은 60% 이상, 과락이 없이 60%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200문제니까 여기서 60%를 계산하면 총 120문제를 득점하게 되면 정답수로 득점하게 되면 합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락 없이 과락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과락 없이 120문제를 획득하게 되면 정답수로 맞추게 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문제의 40%가 아니라 과목별 과락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과락은 이게 한 과목이잖아요. 여기서 과락은 그렇습니다. 4, 5, 20 20개를 맞췄으면 과락이 아니고 2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으로 떨어질 확률은 아주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 과락은요? 그렇습니다. 2교시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2교시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75문제의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 10개, 10개 하면 3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3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됩니다. 똑같이 3교시도 마찬가지 과락은 30개 미만이면 과락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락으로 떨어질 확률은 아주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없이 전체 120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과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과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락은 걱정하지 말 것. 대개 과락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밀렸었을 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남은 문제를 막 다 우리가 이른바 찍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과락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락은 걱정하지 말 것.
이렇게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역대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는 사람이라, 자, 제가 쉽게 나오는 문제를 제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인행사 쉽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천론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교시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론이 좀 쉽게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보편적으로 쉽게 나온다. 문제 지문도 그리 길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해는 이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나오는 것을 세 가지를 하면 나머지 5개의 영역은 대충 맞아도 될까요? 120개를 넘기기 위한 전략은요, 우리가 5개의 영역 정도는 전략 영역으로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영역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2교시에서 조사론은 우선 놔두고요. 자, 실천론은 역대 가장 쉽게 출제됩니다. 인행사보다 더 쉽게 출제되는 게 실천론이거든요. 그러면 실천기술론하고 지역사회복지론 이 2가지 같은 경우는요,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많이 종사하신 분들, 좀 죄송한 말로 재시생 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을 좀 잘합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친근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천기술론이 있어요. 대개 실천기술론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분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젊은층 수험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이거는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장점이 있는 분들은 실천기술론을 좀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려요. 실천기술론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2가지가 약간의 동색이에요. 실천론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론을 탁 얹히면 실천기술하고 실천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든지 사례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엮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제론입니다. 이 법제론은 제가 나중에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법제론은 법령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법률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법제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암기,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출입니다. 이 2가지를 철저하게 보시면 법제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책은 정리해야 될 용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도 너무 넓고, 그래서 법제론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분석을 하되 기출문제에 나왔던 숫자라든지 기출문제에서 바꾸는 부분들, 법조문에서 바꾸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 놓고 있으면, 암기해 놓고 있으면 이 법제론은 또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5개의 영역을 찍어 드렸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합격 전략으로 갑니다. 자, 합격 전략으로 가는데, 이 합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략 영역 5가지를 찍어 드렸어요. 전략 영역 5가지를 찍어 드렸고, 그 다음에 비전략 영역이라 할까요? 비전략 영역 3가지가 있겠죠. 모두 8가지 영역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략 영역은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거 점수 잘 맞아야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겠죠. 학습량을 많이 해야, 아무리 쉽게 나와도 학습량을 많이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문제잖아요. 25문제 문제 개수로 했을 때 본다면 20개 정도? 20개 각 영역당 20문제 정도는 맞춰야 돼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맥스 20개. 자, 그러면 몇 개가 미니가 되느냐? 18개 정도는 맞춰줘야죠. 18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표시한다면 18개에서 20문제
18개에서 20문제 정도는 정답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수를 맞춰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5개 영역에서 20문제 맞추면 100개를 맞춘 거예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18개면 2개씩 빠지니까 10문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90개에서 1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90개에서 100개의 정답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전략 영역이 있어요. 비전략 영역은 뭐죠? 조사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정책론이 있어요. 이 3가지 영역이 비전략 영역이다. 제가 권면해 드린 것에 의하면. 따라서 비전략 영역은 우리가 25문제가 총 문제잖아요. 25문제가 총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개 정도, 15개 정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각 영역당 15문제를 맞춘다. 그러면 3가지 영역이니까 모두 45문제가 정답수가 되는 거죠. 45문제가 정답수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90개를 맞췄다 그러면 135개가 되고 100개를 맞췄다 그러면 14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자, 그래도 120개를 훨씬 넘겨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맞췄을 때 90개 맞췄으면 13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개를 맞췄으면 145개가 되는 거죠. 자, 이가 미니가 되고 이가 맥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답수가 나온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목표치예요. 여러분들의 목표치. 이 목표치를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120개가 합격수니까 여기는 15개의 여유가 있고 여기는 25개의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목표치가 되어야 만약에 이것보다 덜 나오더라도 120개는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강조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전략 영역을 먼저 하세요. 전략 영역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전략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행사하고 실천하고 실천기술하고 행정하고 법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법제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럼 뭘 할까요? 정책을 하세요. 왜 정책을 하느냐? 법령에 보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나오거든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정책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를 하고 나서 정책으로 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을 했잖아요. 정책을 한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에서 마지막에 조사방법론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연관된 영역들이 중복이 됩니다. 정책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의 분석에 조사방법론에도 나오게 돼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욕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욕구조사가 정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물론 100% 중복되진 않죠. 그러나 일부분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이쪽에다 해드릴게요. 이쪽에다 해드리면 순서입니다. 지금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쓸 건데 순서 인행사가 1번, 그 다음에 실천론이 2번, 실천기술론이 3번, 그 다음에 행정이 4번, 그 다음에 법제가 5번, 그 다음에 정책이 6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가 7번, 마지막에 조사방법론이 8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부 순서를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먼저 푸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먼저 하되, 자, 이론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기출을 하는 겁니다. 자, 기출을 했다. 그 다음에 실전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을 한다. 자, 그런데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이론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플러스 심화가 있고 하나는 핵심 요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러면 기본 플러스 심화로 가는 거고, 아, 나는 직장인이야. 시간이 별로 없어. 공부할 시간을 못 내. 라고 한다면 핵심 이론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아니면 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뭐냐면 이론을 하다가 중간에 접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접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문제풀이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본 플러스 심화. 아, 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그럼 핵심 요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 100% 봐야 된다. 100% 숙지할 것.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5개년, 최근 5개년의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데 최근 5개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는 100% 숙지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2회 이상 반복해야 돼요. 자, 2회 이상 반복하라.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숙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자, 기출로 단련이 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를 하시면 돼요. 이 실전 문제는 한 3회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전은 말 그대로 응용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의 대표성 있는 문제와 좀 동형의 그러한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서 마지막 정리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문제들은 먼저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푼 다음에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틀린 문제만 쭉 넘겨보는 거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틀렸던 문제만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안 하고 기출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돌아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론부터 하세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핵심 요약 단 한 번이라도 이론을 한 번만 보셔도 돼요. 이론을 한 번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60% 이상이면 합격인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실전문제, 문제 위주로 정리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 지문을 가지고 이것이 왜 O고 이것이 왜 X냐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학습은 한 번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기출로 넘어가셔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인행사 했잖아요. 인행사 하고 나서 실천론으로 넘어가고 기술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쭉 갔을 때 8번째까지 갔을 때 인행사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행사 이론을 봤잖아요. 인행사 이론을 본 다음에 기출로 봐요. 알았죠? 오케이. 기출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커리큘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하고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인행사 이론이나 핵심 요약을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세요. 그 다음에 실천이죠. 실천 이론이나 핵심 요약 보고 뭐요? 기출을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았어요. 어디까지? 조사 방법론까지 돌았다. 조사 방법론까지 돌았으면 기출까지 한번 본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출을 한번 더 봐요. 이론 빼고 기출을 이제 다 적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배속을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이미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교재를 강의 들으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한 1.6배속 정도 돌리면서 빠른 사람은 1.8배속도 돌리기도 해요. 한 번만 더 돌리고 그 다음 실전 문제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 자, 인행사 이론 한번 보고 기출. 그 다음에 실천 이론 한번 보고 기출. 실천 기술 이론 한번 보고 기출. 이해됐죠? 그리고 기출까지 끝냈잖아요. 전체 다 끝냈다. 여러분들이 여기 비전략 영역 있잖아요. 3가지. 그럼 여기는 힘을 좀 빼는 거잖아요. 이론이 안 되면 문제 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라도 한번 보고 기본 이론 강의는 안 보셔도 되고요. 핵심 요약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가 있잖아요.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기출 문제는 2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략 영역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더 많이 보는 거죠. 문제를. 전략 영역하고 비전략 영역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이 개수가 다른 것은 여기는 학습량이 좀 더 많아야 되고 여기는 학습량이 좀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만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요 정도 개수는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툭 던져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 핵심 요약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핵심 요약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2번 보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응시할 수 있느냐, 응시 자격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우리 나눔복지기원에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순서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복사 1급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지만 되게 빠르신 분들은 5, 6월 달 정도 시작을 하고요. 늦게 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더운 여름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9월 달부터 많이 하시는데 9월 달부터 하신다면은 핵심 요약 강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8가지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핵심 요약, 기출문제, 실전문제 이런 스타일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 또는 재시생인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나는 지금부터 해야 돼. 나 9월 달에 또 바쁜 일도 있고 너무 촉박해서 하면 내가 힘들어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염두에 주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딱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률은 30%대 후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녹록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그 합격생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학습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다음 카페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그쪽에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매일 1일 일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일 일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안도 해설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또 스벅 상품권 이벤트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